네, 아크인베스트 유튜브에 캐시우드의 10월 웨비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40분짜리 영상 전체를 번역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너무 유익한 내용이니 라디오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큰 주제는 왜 시장은 성장주에게 계속해서 가혹한지에 대한 캐시우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황은 캐시우드에게도 힘든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진실은 언젠가 승리한다. 안심해, 우리가 있잖아.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먼저 정치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셧다운된다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떡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금이 10월 18일까지 의회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이번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 기반 시설 법안이 제한된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교착 상태가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내의 진보 세력과 민주당 내의 중도 세력 간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중간선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벌써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세금이 심각하게 인상되는 부분이 우려가 됐었는데 세금이 인상되려는 모멘텀은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현재 미국 의회에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언제 테이퍼링 할 건데, 언제 양적 완화를 위한 수단, 채권 구매 등을 멈추고 언제 금리를 올릴 건데,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캐시우드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의 테이퍼링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양적 완화라고 해왔던 것들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잔고에 준비금의 형태로 갇혀있는 형태이고 은행이 갑자기 미쳐서 잔고에 돈을 막 다 빌려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은행이 실제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디파이인데 기존 은행의 방식보다 훨씬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디파이가 엄청나게 성장함에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많은 규제를 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디파이 자금은 10빌리언 달러 이하였는데 올해는 120빌리언 달러, 한화로 120조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은행과 정부 당국에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캐슈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재고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캐시우드가 작년부터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점 중 하나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불황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심각한데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소화하고도 남을 그 이상의 재고가 쌓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가계의 재고가 쌓이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타이밍 때문인데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물건 주문은 2배, 3배로 늘어나는 반면에 백신을 접종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소비재에 집중된 소비자의 수요가 서비스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를 상징하는 주식인 Bed Bath Beyond와 코올스 주가가 이번 주 크게 하락한 것도 애널리스트들이 재고는 쌓이고 수요가 소비재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기 시작해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공포로 중국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새 중국에 관한 뉴스가 매우 많은데 캐시우드는 경제학자들은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제시하는 전망도 현실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성장은 더 이상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공동부유라는 슬로건 아래 공동체의 번영이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고 이건 확실히 중국의 경제성장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높은 밸류에이션인 회사가 유독 하락하는 것일까요? 아크의 적정 주가 계산 모델에서도 성장주에 부여하는 멀티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PPI 지수가 전년 대비 8.3% 상승하였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지수가 전년 대비 5.3% 상승하였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지표인 Personal Consumption Deflator PCPI 지수도 4.3%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아크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해왔습니다. 왜냐면 작년 팬데믹 이후 모든 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 모든 물가 지표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지났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높습니다. 왜 이럴까요? 캐시우드가 꼽는 주요 원인은 Supply Chain Shortage, 즉 공급망 부족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부양책의 수혜를 받아서 직접 현금을 획득하게 되었고 실물 경제에서는 빠르게 정상화된 소비자의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실제 전망보다 2배, 3배의 재고 발주를 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병목하면서 공급망 부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도체가 쓰이는 섹터에서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850만 대의 자동차가 지난 4월에 팔렸습니다. 9월에는 1200만 대의 자동차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 판매 감소는 경기 불황 때와 비슷한 수준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생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시적으로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래에는 칩 가격의 하락과 재고량의 증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클로락스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그 예시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수요가 폭발하였고 생산을 많이 늘렸는데 이제는 재고가 가정에 쌓여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해진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동차 산업으로 돌아와서 다들 타이완의 TSMC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 공급은 타이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의 경험상 한국은 어떤 섹터에 진입하기로 마음먹으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반도체 부족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하였듯 자동차 판매량의 급격한 하락에는 단지 반도체 부족만으로는 경기 불황급의 판매량 감소가 설명되지 않으며 다음 자동차는 전기차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캐시우드의 가정이 맞다면 소비자 수요가 점점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몇몇 물가에 주는 상품들의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5월부터 목재는 64%, 구리는 15%, 철광석은 51%, 디램은 20% 하락하였고 달러는 5% 상승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의 반대급부가 되는 강력한 촉매들입니다.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재고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재고 상품을 싸게라도 판매하게 되는 유인이 될 것입니다. 오일 가격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이 2018년에 피크만큼 상승했다가 약간 내려왔고 몇 달 전에도 2018년에 피크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2018년의 피크가 저항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캐시우드는 이런 기술적 분석보다 다른 산업, 특히 금융시장이 오일 가격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일 가격은 6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뛰었고 동시에 금융 생태계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오일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캐시우드의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특히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공장들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깨끗한 자연을 전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다 뜯어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가 판단하기에 오일 수요 역시 2019년에 역대 최고치를 이미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하루에 101 밀리언 배럴이었고 올해는 하루에 97에서 98 밀리언 배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중국 이유도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오일 수요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요였던 101 밀리언 배럴 수준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요 말고 오일 공급 쪽을 살펴보면 공급을 막는 몇 가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 산업에 막대하게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오일 회사들을 ESG 관점으로 바라보며 설비 투자를 줄이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ESG는 오일 공급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프래킹이라는 수압 파쇄법이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대두되면서 말 그대로 은행은 오일 업계의 대출을 끊어버렸습니다. 미국 내 오일 업계는 작년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오펙에서도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오일 가격은 단기적 고점에 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를 예로 들어보면 인류는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에 상당히 의존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 시추법이 개발되고 나서는 고래기름 회사들은 고래기름 생산에 투자를 끊고 석유 시추 설비를 갖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래기름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높은 변동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요가 승리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고 가격은 이미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일 가격은 줄어든 수요를 뚫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캐시우드는 솔직히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 항상 캐시우드가 이야기하지만 파괴적 혁신은 통상적인 원가 구조를 파괴하여 가격이 낮아지는 굿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한 근거로는 AI 학습 비용은 매년 68%씩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대비 미국 평균 임금이 4.3%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상승도 인플레이션 착시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곧 뒤따라올 것을 강조하는데요. 파괴적 혁신은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S커브 모양의 생산성 향상을 이룰 것이고 이는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시장을 불리시하게 바라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올해 12.7%, S&P 500이 15.6% 상승한 데 반해 ARKK는 고점 대비 35% 하락하면서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 기준에는 올해는 베어마켓이며 작년에 워낙 크게 성장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완만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급격한 로테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 방어주가 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주와 경기 방어주인 에너지 섹터는 43% 상승, 금융 섹터는 29% 상승하였으며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 섹터의 진전도 두드러졌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와 세금 인상이 불러올 영향들이 경기 방어주를 아웃퍼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우려들이 지지부진했던 경기 순환주나 다른 가치주 섹터를 아웃퍼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정책, 중국 등의 이슈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달리 앞서 살펴보았던 재고 증가와 같은 문제들은 시장에 천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번스타인은 지난주에 자동차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반도체 물량이 자동차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캐시우드가 지적하는 포인트들을 서서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정책기조 변경이나 재고 증가와 같은 사실들이 명확히 시장에 반영되어 불확실성이 걷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는 빠르게 진정될 것이고 성장주로의 로테이션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캐시우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두려움은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이나 불황으로 옮겨갈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가 2에서 3% 성장에 그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아크가 투자하는 성장주들의 매출 증가율은 25% 이상입니다. 캐시우드는 더딘 경제성장보다 10배 더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곧 주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거운 주제에서 조금 힘을 빼고 비트코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한 엘살바도르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성인 중 자격이 있는 400만 명 중 270만 명의 사람들이 치보 앱을 다운받아서 소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았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오직 120만 명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반해 치보 앱을 통해 개설된 비트코인 지갑은 벌써 270만 명에게 보급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엘살바도르는 화산 지혈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정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달러가 강해질수록
개도국 시장은 충격을 크게 받게 됩니다. 개도국 시장은 달러로 표시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면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 채굴할 수 있고 현재 1850만 개 정도 채굴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디플레이션 성질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기존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안정장치가 되어줍니다. 이런 이유로 엘살바도르처럼 미래에는 더 많은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줌의 5-9 인수가 5-9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우드는 5-9 주주들마저 줌과 5-9이 얼마나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딜에 대한 리포트를 트위터에 다 올려줬고 이번 건은 심지어 줌보다 5-9에게 훨씬 이득이었는데도 딜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캐시우드는 상당히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줌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할 핵심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줌에 초기부터 투자했었고 줌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결국 숭자가 독식하는 구조인데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4 트릴리언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줌이 결국 대체할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줌의 5-9 인수가 결렬된 것에 정말 충격받았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안목에 매우 실망했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 트위터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이번 인수에 대한 리포트를 올려놨는데도 아무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크는 고객을 위해서 계속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웨비나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웨비나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을 바라보는 캐시우드의 한결같은 시각과 그 안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어서 번역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 관련 양질의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